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성환 책임연구원입니다. 금일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보급 사업의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 방송표준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 과제를 수행하였고, 금년도에 수행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결과물에 대해 정부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5G 융합 서비스 분야 및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두 개 분야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2022년 이후 중장기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 도출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향후 개발 시의 보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은 발표 중에 온라인으로 주셔도 가능하며 앞으로 일주일간 11월 29일까지 공지되는 링크로 의견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공청회는 유튜브로 공지되오니 참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5G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애트리 이준섭 실장입니다. 이준섭 실장은 본 사업의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발표 제목은 표준 프레임워크 소개가 되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의 이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그 뒤에 연사분들께서 표준 프레임워크 1년 동안 개발했던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주제 발표도 하나 해주실 건데, 저는 그에 앞서서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게 뭔지,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잠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본 과제의 개요, 그 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념,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건데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과기부의 펀딩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고요. 과제명은 글로벌 표준 전문 인력 양성 및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과제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고요. 저희 애트리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서 밑에 보시는 과제 목표 중에 2가지,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표준과 관련된 어떤 전략을 세울 때는 개별 표준 하나하나를 위주로 해서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표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는데,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최근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유행하고 있다기보다는 계속 따르고 있는 시스템 어프로치를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작년 2월에 최종본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서비스들을 위해서 필요한 표준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도출해내고, 그 중에서 현재 있는 거, 그리고 현재는 없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표준들,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표준 개발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표준 프레임워크가 표준 관점의 산업 생태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론의 절차를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해당 산업에 대한 생태계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목표 및 비전을 수립을 하고 참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시나리오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현재 있는 표준, 저희가 식별 표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는 한데 아직 없는 표준, 저희가 잠재 표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표준 격차 분석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만들어진 표준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서로 다른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필요한 관점에서 필요한 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고 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별도로 이렇게 뭐 고안하거나 이런 절차 없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그냥 구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표준들이 필요한지도 다 찾아놨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또 표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용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들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표준 개발자들에게는 이런 표준들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및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 보급 확산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표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라든가 편익 징조, 표준에 기반하고 있는 상호용성 적용 등을 통해서 편익을 증진해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3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간 표준 프레임워크 6종을 개발해 왔고요.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스마트팜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고 또 하나 스마트 헬스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1차 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헬스 시나리오 중에 4개 서비스 패키지에 총 9종의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식별 표준 72종과 잠재 표준 118종을 저희가 도출해냈습니다. 스마트팜 분야의 경우에는 총 10개의 그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식별 표준 49종과 잠재 표준 68종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발굴한 그 10종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68개의 새로운 표준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차 년도에는 그 스마트 이동체 분야 중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 안전과 관련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스마트 이동체 분야에서는 총 10종의 그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104종의 식별 표준과 93종의 잠재 표준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전기 안전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10종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했고요. 이를 통해서 248종의 식별 표준과 84종의 잠재 표준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3차 년도입니다. 올해는 이제 오늘 요 시간과 이따 점심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개발했던 표준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하나는 스마트 시티, 그 중에서도 5G 융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스마트 제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발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차례차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바로 이어지는 발표와 그 다음에 다음 오후 세션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특별히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가 저희 과제 3년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또 5년 후에 새로운 과제가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올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 분야의 각계계층의 400여 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 대상 분야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이 또한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현재는 약 13 분야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뒀고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제가 진행되면서 이 13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각계계층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분야를 먼저 개발할지는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공청회를 통해서 그 온라인으로 직접 주시는 질문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청회가 끝나도 일주일간 11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준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중장기 표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12월 중으로 최종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요. 발간된 거는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
PDF 버전으로 해서 온라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까지 개발됐던 4종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올해 만든 것도 최종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배포는 애트리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TTA 웹페이지 보시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인 애트리 이준섭 실장님의 표준 프레임워크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발표인 애트리 안병준 박사님께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발표인 SKT 양승지 매니저님께서 스마트 시티의 5G 융합 서비스를 위한 비전 AI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서 비전 AI 기술 및 상품화를 담당하고 있는 양승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 시티 5G 융합 서비스를 위한 비전 AI 기술이고요. 주로 스마트 시티 응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AI 기술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사실 데이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 트래픽 중에 약 75%가 비디오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지금 2017년도에 저희 전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약 14 엑사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110 엑사바이트 정도 되는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 양의 폭증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사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 기술 비전 AI 기술 개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빅 비디오 데이터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특히 이제 비디오 데이터가 폭증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조금 더 증대시키는 기술이 바로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 그 인텔리전트 미디어 어널리틱스나 혹은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비전 AI 기술로 대표되는 이 영상 분석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랭귀지 AI 혹은 뭐 언어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NLP로 대표되는 그 랭귀지 AI보다 훨씬 더 그 비정형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나 그리고 정확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 비전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근데 딥러닝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저희 지금 산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은 전통적으로 이런 전처리, 특징 추출, 검출, 추적, 분류, 식별의 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개발자가 스스로 엔지니어를 통해서 각각의 단계를 최적화했다면 사실은 요새는 이런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체의 AI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그 최적화되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의 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저희 SK텔레콤에서도 굉장히 많은 응용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스마트 시티에 맞게 영상 보안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분석 기술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퍼블릭 세이프티나 아니면 로봇이나 오토모티브, 헬스케어, 그다음에 미디어나 아니면 스포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스마트 농장이나 그다음에 축산에도 저희 그 영상 분석 기술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도 5G와 그다음에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융합한 어떤 그런 디바이스나 아니면 플랫폼들이 설치가 돼서 산업 안전이나 시설 관리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뭐 비주얼 디펙트를 인스펙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에도 비전 AI 기술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능형 영상 보안 시장의 그 볼륨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래 그래프에 보이시는 AI 소프트웨어 전체 레비뉴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의 포텐셜인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비전도 쓰이고, 그다음에 비전과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다음에 비전 앤 랭귀지 어널리틱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런 AI 소프트웨어 그 마켓 중에 그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성장성이 높은 어떤 마켓으로 사실 비디오 서베일런스가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년도에 약 6.5 빌리언의 그 US 달러 수준의 그 마켓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능형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90%를 넘는 수준으로 그 전체 지자체가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나 그 관제 요원의 수도 매년 10% 이상씩 증가를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그 권고하에서는 사실은 그 관제요원 한 분당 그 해야 될 카메라의 맥시멈 수치가 한 50대 정도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저희 조사에 따르면 관제요원 한 분당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되는 카메라 대수가 270여 대를 넘는 굉장히 많은 그 카메라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효율성이 사실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켓 볼륨 측면에서 보면은 B2G,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 보면 한 500억 정도의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B2C를 포함한 전체 마켓 볼륨은 약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지능형 영상 보안 그 관제 시스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그 설립 계획은 뭐 거의 뭐 십수년 전부터 사실 이루어져 있고, 그게 이제 AI라는 기술이 2011년도 이후에 그리고 그 2020년도 전후로 해서 그 보편화되면서 사실 AI 기술이 훨씬 더 이 그 지자체 그 지능형 영상 관제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실은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AI가 탑재되지 않은 굉장히 그 많은 수의 카메라들, 그다음에 레거시 디바이스들이 이미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AI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좀 양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금 비용 최적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용에 대한 메이저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사실은 그 방법용 CCTV 이외에도 뭐 교차로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뭐 아니면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큰 마켓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10억 개의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주변에도 몇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의 삶이 사실 CCTV가 always on으로 저희 그 일상생활을 뭐 감시 내지는 아무튼 캡처링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슈,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핸들링해서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밸류를 창출할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비디오 서바일런스, 그러니까 피지컬 시큐리티에 대한 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 특성으로 제가 그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비용에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CCTV 한 대를 달아놓고 그 CCTV로 인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사실은 그 어떤 재산상의 위해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뭐 침입이 발생되거나 이런 그 CCTV를 설치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기본적인 카펙스 투자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역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각각의 CCTV별로 만약에 그 비율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레어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투자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B2C 마켓에 그 침투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가격 배리어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 코스트 최적화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프로액티브하지 않고 그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목적으로 지금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케이스보다 실제 비전 AI, 그다음에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그 환경에 대한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비전 AI, 뭐 딥러닝 모델들이 그런 환경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러닝 캐패시티를 주어진 코스트에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거 정통적 영상 분석 기술은 사실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뭐 스마트 시티라는 어떤 목표 하에 기존의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펄스 알람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의 사용을 굉장히 꺼리는 이런 상황까지 사실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딥러닝이 출현하면서 많은 부분 지금 보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폴스 알람에 발생되는 케이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요인인데요. 그래서 동물이나 바람이나 눈비 이런 환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벌레나 거미줄 등의 이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그리고 굉장히 레어해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마지널하게 존재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비디오 서베일런스 타겟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챌린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알렉스넷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향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이제는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일 정도로 모든 분들이 이제 모든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에서 이 지능형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지능형 영상 분석의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딥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치 그 절대 반지와 같은 이런 굉장히 클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SK텔레콤에서도 이 5G와 이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 이 5G 네트워크는 빅 비디오 데이터의 파이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전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비디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지, 그 CCTV 관점에서 바라보면 99.9%가 사실 버려지는데 그 99.9%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키 챌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텔레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그 중에 하프는 딥러닝이 나오기 전이고, 그 나머지 하프는 딥러닝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입 탐지를 한다든지, 여기 좀 약간 흐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국방에도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서 120m 거리에 있는 뭐 사람이나 뭐 어떤 일정 변화들을 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이라고 해서 리테일에 적용을 해서 사람을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사람을 세워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인핸스먼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휴먼 애트리뷰트, 요새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가 단말에 얼굴 인식 기능 혹은 다른 바이오메트릭 기능이 들어가서 이미 보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히트맵, 그다음에 뭐 하이퍼랩스든지, 그다음에 뭐 휴먼 비헤이비어를 언더스탠딩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난 10년 동안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계사 중에 SK 쉴더스라는 그 회사가 있고, 그 구 ADT 캡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쉴더스랑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B2C, 그다음에 B2B, B2G 쪽에 여러 가지 상품으로 지금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2016년도에 최초로 지금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그 이런 출동 관제 영역, 피지컬 시큐리티 영역에서 그 관제 요원이 저희 이제 삐용삐용 하고 이제 출동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 출동을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짜리 PIR 센서, 열 센서입니다. 열 센서 가지고 탐지된 어떤 이벤트 알람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나 그 관제 노하우를 거쳐서 필터링된 정보 가지고
실제 관제원을 파견하는 그 디시전 메이킹의 소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열 센서이기 때문에 폴스 알람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딥러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오픈 소스들 많죠. 그 객체 검출, 그러니까 사람을 혹은 침입을 제대로 검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베이스라인 소스들이 많은데 저희는 저희만의 네트워크인 그 SID 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요. 그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성능의 이런 그 인트루전 디텍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카데믹 프로블럼이랑 인더스트리 프로블럼이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이 사람을 검출하는 건데 실제적인 필드에서의 사람 검출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예지에서 보시다시피 뭐 여기 지금 하단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위장을 하거나 판초의 같은 것들을 입고 이제 위장을 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쓰고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람 검출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장을 하거나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어렵고 이런 마지널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딥러닝의 어떤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키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요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사례는 일반 방법용 CCTV 안에 AI 칩셋이 1.5 톱스 정도 되는 그 컴퓨팅 역량을 가진 AI 칩셋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능형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5 톱스 정도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반적인 GPU의 한 10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례는 이런 그 방법용 CCTV 안에서 굉장히 저가형 CCTV입니다. 그래서 그 CCTV 안에서 저희가 이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입출차 목적이나 혹은 과속 감지용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AI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기존 레거시 CCTV, 그러니까 그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CCTV에 저희가 AI 기능을 부과하기 위한 이런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영상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인인지 여성인지 긴팔인지 긴바지인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방을 착용했는지 이런 그 실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특정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색에 필요한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뽑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하나의 GPU나 이런 단일 그 컴퓨팅 하드웨어에서 수백 채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달성을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속성까지도 저희가 이제 탐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인덱싱이 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트닝 DB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고속의 검색들을 이런 피처 레벨의 검색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그 드론 영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존에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HD급 정도이고요. 아마 맥스로 해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HD급이거나 아니면 FHD급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지상을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항공 영역을 감시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감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산시키는 이런 응용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도시 관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산업계, 팩토리 쪽이나 아니면 시설 감시 쪽에서도 물론 그 노후 상태를 그 탐지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응급 상황들을 탐지해 준다든지 이런 응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 탑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사실은 저희가 심지어 그 쉴더스의 그 도어가드라는 카메라에 저희가 이 기술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플러그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그냥 배터리 타입에서 동작하는 그 AI 카메라에 저희 기술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전력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AI 칩셋의 사양도 굉장히 낮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사실은 비전 AI 기술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런 오디오나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서 이 데이터 처리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이 비전 AI 기술이 훨씬 더 보편화되고 상용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장면에 대한 어떤 분석도 실제 현재 수준에서는 카메라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5G나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 관점에서라도 사실 이 데이터 간에 디바이스 간에 그 인터페이스에도 사실은 좀 대안이 마련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좀 태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그 멀티 카메라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도시 관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수십 채널의 카메라가 아니라 수천 채널의 카메라들이 서로 연결해서 사실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이긴 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와이드한 그 에어리아에서 특정 사람을 그 포지셔닝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가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이런 코비드 환경에서 저희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 거리를 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예제와 같이 빨간색에 보이는 어떤 코로나 확진자가 특정됐을 때 이런 확진자와 사회적 거리 내에 있는 어떤 후보들을 자동으로 검출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이런 확진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저희 핸드폰 위치 추적이나 아니면 셀 그 위치 데이터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대안이 없는데 이런 저희 비전 AI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인도 안에서도 어떤 이런 특정한 사람을 그 포지션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저희 요 멀티 카메라 기술을 저희 지금 홍익대학교 앞에 저희 T팩토리라는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수백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지금 그 프라이버시 마스킹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그 얼마나 많은 히트맵이나 아니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영역에 혹은 특정 상품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디플로이 했던 응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학습 단계에서 저희가 그 확보된 그 어떤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특정한 어떤 상용 수준에 이를 정도의 이런 퍼포먼스를 이뤘다고 가정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익스펙티드한 성능보다 훨씬 더 실제 환경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마지널한 케이스들 때문인데요. 그 마지널한 케이스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실제 리얼 월드, 특히나 이제 CCTV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피지컬 월드의 그 데이터 캐릭터리스틱이 굉장히 롱테일하게 마지널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도가 높은 굉장히 많은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도 실제 환경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나 그래서 이런 현 시점에 현 세대의 딥러닝이 그 데이터 드리븐하고 그다음에 이런 랜덤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시큐리티를 제고할지, 그다음에 이런 구글의 일루전 스티커와 같은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이런 시큐리티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입니다. 저희 이미지넷이 1,400만 장, 이미지넷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1,400만 장인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티뷰라는 VSaaS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서베일런스 서비스로 비디오 서베일런스 애저 서비스라는 VSaaS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루에 들어오는 이미지의 개수가 1,300억 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보다 실제 그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10,000배 이상 높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2시간 길이의 분석을 위해서 사실은 영화를 분석하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영화를 분석하는 비용이랑 그 다음에 CCTV를 분석하는 비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영화에 대한 어떤 가치랑 그 실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메타데이터의 가치와 그다음에 CCTV를 분석해서 나온 메타데이터의 가치가 다르죠. 왜냐하면 CCTV 내에는 2시간 동안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 무비는 에디팅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미 굉장히 풍부한 정보들이 의미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단가 시장인데 그렇다면 이런 보편화되고 그다음에 로우 프라이스를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비전 AI 최적화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면 실제로 그 저희가 이런 GPU 가지고 저희가 컨벤셔널 IV 뭐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 서브스트랙션을 한다고 치면 뭐 예전이죠. 그 K5000 GPU에서 거의 4000 FPS 가량 저희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조금 과거 사례이긴 합니다만 P100의 GPU를 가지고 기껏해야 한 100프레임 퍼 세컨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당 한 그 10 FPS로 만약에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치면 $7,000짜리 GPU를 사서 한 10채널 정도밖에 저희가 분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저희가 왜 개발을 하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전 API를 이용해 보자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만약에 24시간 동안에 단지 그냥 1 FPS로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치면 저희가 이 비전 API를 가지고 저희가 월에 저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 일상생활에 페네트레이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일 거라고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에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TensorRT를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굉장히 early 저희가 액세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저희가 그 동안에는 그 당시에는 TensorRT가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개발진과 협업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쪽으로 저희가 그 TensorRT를 개선을 했고 이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 대비해서 배치 없이 6배, 그 다음에 12배까지 배치를 만약에 수행한 경우에 12배까지 저희가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최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최적화에 대한 이슈를 상용에 저희가 비전 AI 기술을 디플로이 하면서 사실은 4, 5년 전부터 고민했던 이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 현재 딥러닝을 아카데믹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뷰가 있을 텐데요. 저희 산업 쪽 그다음에 저희가 바라보는 뷰는 이미 이제 하이프 사이클의 이 생산성 향상의 단계로 저희는 다다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데이터를 가공하고 뭐 실제 디플로이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AI의 전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오토메이션 돼야만 이런 그리고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최소화해야만 아마도 이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이런 실제 디플로이 관점에서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의 풀스택한 AI, 그 다음에 멀티스케일된 AI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의 레이어부터
그다음에 미드 엣지, MEC와 같은 미드 엣지, 그다음에 온프로미스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니어 엣지, 그다음에 디바이스와 같은 카메라와 같은 온 디바이스까지 이런 풀 스택이 프라이버시 레벨이나 라이턴시 톨러런스, 그다음에 파워 컨섬션, 그다음에 AI 프로퍼스 그 AI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패시티,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비전 AI 피처들이 적절하게 최적화되어야만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데이터가 특히 이제 피지컬 시큐리티의 데이터가 굉장히 롱테일하고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자산화해서 재활용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에 저희는 메타비전이라는 저희 자체적으로 비전 데이터, 그러니까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촬영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일부도 암호화해서 저희가 피처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만 진정한 스마트 시티 레벨의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이 보편화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코스트를 세이빙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아까는 이제 GPU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SK텔레콤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그리고 조금은 저가격의 자체적인 에이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X220이라는 저희 에이직을 저희 이미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래서 뭐 GPU 대비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지만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응용에서의 그 가격 경쟁력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런 사피온과 같은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AI 인프라, 그다음에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데이터와 같은 AI 옵스, 그다음에 AI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실제 응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최적화되어서 개발해야만 사실 글로벌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저희가 이 비전 AI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발표이고요. 세 번째 발표는 애트리 안병준 박사님께서 스마트 시티 5G 융합 서비스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성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표준연구본부의 안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 5G 융합 서비스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 프레임워크 작업은 저를 포함해서 26분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한 20회의 이제 개발 회의라든지 검토 회의를 거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표준 프레임워크는 크게 이제 비전 및 전략, 개념 모델,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서비스 정의, 표준 갭 분석이라는 큰 이제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각 파트별로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비전 및 전략 부분에서는 그 비전은 이제 정부 정책 등을 이제 참고로 해서 정의를 했고, 그 비전 이외에 이제 개발 목적 및 범위, 중점 추진 영역, 그리고 서비스 유스 케이스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이제 핵심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파트인 비전 및 전략 파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달성됨으로써 기대되는 이제 비전을 이제 정했는데요. 먼저 그림 맨 아래 보이는 것 같은 이제
그 개발 대상 범위를 정했는데 개발 대상 범위로 정한 것은 이제 실시간 서비스들이라든지 스마트 서비스, 그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거나 뭐 공공 안전 서비스 같은 이런 개발 대상들을 이제 서비스들을 개발 범위로 하고, 그리고 이 개발 대상 서비스들을 그룹화해서 대표적인 특징을 뽑아낸 게 이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이제 세 가지 중점 추진 영역에 이제 목적하고 기대 효과를 달성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슬라이드에 보인 바와 같이 5G 장점을 MEC 기반으로 이제 현장에 특화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해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5G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중점 추진 영역별로 개발 범위하고 목적을 정했는데, 먼저 이제 더 빠르게라는 중점 추진 영역에서는 이제 전송 지원 없는 실시간 서비스로 이제 이용자 편의를 증가하는 것을 이제 대상 범위하고 목적으로 잡았고, IoT 센서 기반 스마트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똑똑하게의 개발 목적은 더 똑똑하게라는 이제 중점 추진 영역의 개발 목적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민감 데이터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이제 안전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더 안전하게라는 추진 영역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비공개 서비스라든지 공공 안전 서비스들 개발 범위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OV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전하고 전략 파트의 이제 주요 산출물들하고 2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포함해서 개발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적 관점에서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만든 것이, 그림으로 만든 것이 OV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그 비즈니스 생태계 계층은 2장에서 개발되는 그 개념 모델에서 도출된 이제 도메인들을 비즈니스 생태계 도메인들의 이제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구사항 계층은 4장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서비스 유즈 케이스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인 이제 핵심 요구사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응용 계층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이제 비전하고 중점 추진 영역의 목적들을 도식화해서 보여줍니다. 개념 모델은 프레임워크에서 개발 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야의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이제 최상위 도메인을 정의하는 걸 말하는데, 이 개념 모델 정의는 개념 모델 다이어그램하고 뒤에서 보이는 개념 모델 다이어그램하고 도메인 정보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그 개념 모델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 박스에 요약해 놨듯이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가치 흐름에 따라 추상화한 모형이고,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 기능의 이제 공통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중에서 비즈니스적인 기능의 공통성으로 그룹화해서 설정한 것이 그 도메인들이 되겠습니다. 본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에서는 그 4개의 도메인을 설정했는데, 디바이스 도메인, MEC 도메인, 클라우드 응용 서버 도메인, 대응기관 도메인, 이렇게 4개의 도메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도메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뒤에 보이는 이제 도메인 정보 테이블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도메인 정보 테이블이 되겠는데, 각 도메인별로 이제 몇 가지 속성에 대한 속성 값으로 정보 테이블을 작성을 했습니다. 정보 테이블
속성들로 이제 수행 주체가 누구냐,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품목 분류는 어떻게 되냐, 뭐 역할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속성값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능 범주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능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능 구분 사항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 중에 그 각각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기능 분류를 선택해서 기술했습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속성값은 뒷장에 참고로 넣어놓은 이제 항목값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 분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해당 도메인이 외부에 그 도메인하고 인접하 관계에서 이제 인접하고 있는 다른 도메인에 제공하는 그 최종 산출물 명칭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바이스 도메인 같은 경우는 5G 융합 서비스를 위한 센싱 정보하고 실행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도메인에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EC 도메인은 주로 MEC라는 것이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가 수행 주체가 되겠죠. 이동통신 사업자 수행 주체가 돼서 MEC 시스템 관련 기능하고 서비스들을 다른 도메인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응용 서버는 5G 융합 서비스를 위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해 주는 것을 생산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거나 또 민간의 이제 여러 대응기관들은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기관 고유의 대응이라든지 기관 고유의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도메인 정보 테이블의 이제 항목들하고 속성값, 항목값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인데,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에서는 그 4장에서 개발하는 또 1장과 2장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 이제 이 표준 프레임에서 개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제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조하고 구성 요소들을 정의합니다. 그 시스템 구조와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거는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다이어그램하고 그리고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정의하는 액터 정보 테이블로 구성이 되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다이어그램은 그 2장에서 설정한 각각의 도메인, 비즈니스 기능별로 구분한 각각 도메인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수행하는 개별적인 이제 기능 단위 기술 객체를 액터라는 단위 기술 객체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4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그 도메인에 속하는 액터들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이 이 비즈니스 시스템 모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총 한 76개의 이제 액터가 식별이 됐고, 액터 정보 테이블에 이제 각각의 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액터 정보 테이블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그 액터 정보 테이블이라는 거 앞에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렸듯이 각 이제 도메인별로 별도의 액터들을 정의를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디바이스 도메인 24개, 뭐 MEC 도메인 26개, 뭐 해갖고 총 76개의 이제 액터들이 이제 식별이 됐고, 그것들의 이제 속성 값이라든지 서비스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은 그 각 속성에 대한 이제 것들은 이제 뒷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액터 정보 테이블의 이제 속성 값하고 이제 그 속성하고 속성 값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
작성이 됐는데 유형은 이 해당 액터가 시스템이냐 디바이스냐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구분을 하고 정보는 이 액터가 상대방 액터한테 내주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은 다른 액터들하고 어떤 통신 메커니즘으로 붙느냐를 정의를 한 거고 뭐 기타 등등입니다. 서비스 정의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비전 및 전략에서부터 이제 개발 전략으로 삼고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을 개발 대상으로 하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은 뭐고 이런 걸 쭉 정의하고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대상으로 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이 서비스 정의 파트에서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정의 파트에서는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앞에 큰 범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범주에 부합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먼저 식별을 했고 그 서비스 패키지에 맞는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패키지별 또는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 개발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실제 비즈니스상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5장에서 개발하는 표준 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비스 정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개발된 서비스 유즈 케이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중점 추진 분야별로 어떤 서비스 패키지들을 개발할 건가를 고민을 했고 그 각 서비스 패키지별로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들을 몇 개씩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해서 4개 서비스 패키지를 저희가 식별을 했고 그 4개 서비스 패키지를 위해서 13개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개발된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패키지는 실시간 서비스 패키지인데 이 실시간 서비스 패키지에서는 데이터 전송 지연 없는 이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즈 케이스들을 개발을 했는데 서비스 패키지에 참여하는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서비스 패키지에서 참여하는 모든 액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액터들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는 뭐고 서비스 시나리오를 쫓아가기 위한 이벤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된 작성 양식인데요. 서비스명이 있고 요약 파트는 참여하는 액터 상호 간의 이제 작용에 따른 이벤트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고 교환 정보라는 거는 액터와 액터 사이에 어떤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생산자가 누구고 그 소비자가 누군지를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흐름에서 이제 기본 흐름은 해당 액터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에 반응해 갖고 다른 액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쭉 이벤트의 기본 흐름을 기술하는 거고 또 예외적인 흐름이나 선택적인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 흐름에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확장 조건이라든지 사전 조건, 사후 조건들도 경우에 따라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그 첫 번째 단위 유지 케이스가 이제 실시간 다중 접속, VR, AR, 스팀을 통한 실감 몰입 강의실 서비스 이름이 좀 긴데 이 그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에서 작성한 그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테이블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작성 요령에 따라 쭉 작성이 된 그 교환 정보라든지 이벤트 흐름이라든지 뭐 사전 조건, 사후 조건 등이 쭉 서술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에서는 각 액터별로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액터별로 수행하는 기능하고, 그리고 그 액터가 생산하는 정보를 쭉 표시해 놨고, 그다음 액터와 액터 사이에는 화살표로 방향성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교환 정보별로 누가 생산자고 누가 소비자인지, 그리고 그 화살표를 따라감으로써 이제 액터들 간의 이벤트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 다이어그램 하나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패키지는 IoT 센서 기반 스마트 서비스인데, 동일한 그 방식으로 작성이 되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 패키지에는 6개의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가 개발이 됐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서비스 패키지 다이어그램에서는 각 그 도메인별로 어떤 액터들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 패키지에 속하는 모든 액터들은 이 서비스 패키지 다이어그램 상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별로 어떤 액터들이 존재하는지, 이 서비스 패키지 내에 어떤 액터들이 존재하는지 표시가 됩니다. 근데 뒤에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작성된 다이어그램에서는 도메인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제 두 번째 서비스 패키지에 속하는 이제 유즈 케이스 중 하나로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거가 이것도 제목이 상당히 긴데, 어쨌거나 생활 폐기물에 대한 화재, 악취 예측 관리 서비스에 대한 그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를 보여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MEC 호스트라는 그 MEC 도메인에 속한 큰 액터죠. 그 액터 밑에 세부적인 액터들로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MEC 호스트라는 액터의 좌측편에 보이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센서 디바이스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도메인에 속하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MEC 도메인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것들이 이제 대응기관이라든지 클라우드 응용 서버 같은 범주에 속하는 이제 액터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MEC 도메인 내에 있는 화재, 악취, 머신러닝 예측 엔진이라는 액터는 우측에 있는 클라우드 응용 서버 도메인에 속한 ML 학습 및 배포 응용으로부터 이제 학습된 모델을 받아갖고 실제적인 이제 추론을 여기서 수행해서 지능형 예측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기관 도메인 안에 있는 클라우드 IoT 플랫폼이라는 액터는 그 MEC 도메인 내에 있는 화재하고 예측 관리 서비스 관리 응용에서 받은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관제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이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에서는 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는 이제 비공개 서비스 패키지인데, 비공개 서비스라는 거는 그 서비스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노출되기 꺼려지는 이제 보호돼야 될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는 유형의 이제 비공개 프라이빗한 서비스 군들이 요 서비스 패키지 범주에 속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고 나온 이제 서비스 유즈 케이스가 그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그 앞에서 이 서비스 패키지의 목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제 환자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비롯해 갖고
쉽게는 이제 개인 의료 정보법이란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기 관련된 법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저촉받는 이제 민감한 데이터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민감한 데이터는 외부로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데이터를 그 통신하고 그 처리하고 대응하고 하는 거는 시큐어 통신이 보장되는 내부 응용 서버하고 응용들에서 처리되고 외부에 있는 박스 밖에 외부에 있는 이제 서버나 시스템 또는 DB로 가는 정보들은 개인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처리된 그런 데이터에 한해서 외부 서버하고 DB를 이용하는 것이 이 부류의 이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서비스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공공생활안전 서비스 패키지라고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점 추진 영역으로 보면은 더 안전하게 라는 중점 추진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생활안전 서비스는 이제 공공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제 안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이면은 이제 스마트 CCTV 서비스라는 거를 유즈 케이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 서비스 유즈 케이스에서는 이제 CCTV 카메라가 있고 그 CCTV 카메라에 이제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네트워크 엣지, 그건 MEC가 되겠죠. 그 MEC 내에 있는 이제 방범용 CCTV 응용하고 ITS 정보 수집용 이제 CCTV 응용이 있고 이 두 개의 응용에서 CCTV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는 이제 영상 정보를 추론 엔진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상 행위인지 위협이 되는 행위인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이제 관련 대응 기관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대응 기관에 대응하도록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표준 갭 분석이 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는데요. 표준 갭 분석에서는 앞에 서비스 정의에서 개발된 서비스 유즈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표준화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식별 표준, 잠재 표준 등의 이제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5장에서는 이제 앞에 4장에서 이제 13개의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를 개발했는데 그 서비스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 요구 사항이 있겠는가를 분석을 해서 표준화 요구 사항들을 이제 식별하고 각 이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표준들에 대한 이제 표준 갭 분석을 해서 현재 활용 가능한 표준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하고 그리고 표준이 필요는 하는데 현재는 개발되지를 않아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는 현재 있는 거를 좀 더 보완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갖고 그런 표준들을 모아놓은 게 잠재 표준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 분석 결과로 도출된 표준들을 보면 식별 표준이 한 154개 정도 도출이 됐고 잠재 표준으로 68개의 항목을 도출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서비스 유즈 케이스들을 쭉 따라가면서 표준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는데 이 표준화 세 가지 테이블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표준화 항목 정의 및 갭 분석. 요 항목에서는 이제 그 각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지금 여기 이제 표준 프로파일은 각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 각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한 4개에서 6개 사이에 각각 서로 다른 이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식별했고 각 표준화 요구 사항별로 필요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항목별로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식별 표준이 있는지 또는 잠재 표준 개발 필요가 있는지를 표시한 것이 첫 번째 테이블에서 보이는 표준화 항목 정의 및 갭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표준 식별 목록에서는 표준화 앞에 테이블에서 정의한 이제 표준화 항목별로 파악한 식별 표준들을 이제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잠재 표준 목록에서는 신규 개발이 필요하거나 보완 개발이 필요한 표준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각 서비스 패키지별로 앞에서는 각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13개의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별로 쭉 갭 분석 프로파일을 작성한 것에 대비해서 지금 수행한 그 표준 갭 분석은 서비스 패키지별로 이제 표준화 항목별로 쭉 구분을 해서 식별된 국내 표준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 다음에 신규 또는 보완 개발 필요성 유무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서비스 유즈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표준화 항목별로 해당되는 도메인하고 액터 정보들을 함께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끝으로 잠재 표준 현황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준 갭 분석을 저희가 수행하면서 식별한 그 표준은 필요한데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보완 개발이 필요한 그런 표준화 항목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5G 서비스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일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보급 사업에서 스마트 시티의 5G 융합 서비스의 발표 3건을 모두 잘 마쳤고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이 되었는데요. Q&A에 지금 2건이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발표자 대신 SKT 양승지 매니저님께 들어온 질문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의 비전 AI 기술에 대해서 산업에서 적용 사례를 레가시 CCTV를 적용해서 자세히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방대한 사이즈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도 성능 및 비용 측면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엣지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지원을 위해서 풀스택 매시브 스케일의 비전 AI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질문은 매시브 스케일의 비전 AI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지 좀 설명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제가 발표하면서도 언급을 많이 했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AI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 베리어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것인지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비전 AI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이 AI 모델,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AI 모델을 생산해서 그거를 디플로이해서 인퍼런스해서 추론해서 서비스하는 이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져야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그런 기술들을 처리한다면 기본적으로 AI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런 수백 혹은 수천의 비디오 스트림들을 디코딩 하는데도 사실은 비용이 오버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 그러니까 단지 AI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비스 관점에서 그 AI, 우리가 딜리버하기 위한 그 서비스에 드는 토탈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풀스택 최적화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아마
비용, 그러니까 보편적인 AI 서비스로, 비전 AI 서비스로 맞출 수 있는 어떤 비용 수준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굉장히 마지널한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촬영한다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데이터댐 사업,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보된 어떤 데이터들을 AI 허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오픈을 해서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스케일이나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퀄리티 측면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매시브한 스케일의 마지널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려면, 실제로 저희가 그냥 맨메이드 해가지고 촬영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큐어하게 저희가 접근해서 그런 것들, 결국은 데이터 시큐리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도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애트리 안병준 박사님께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5G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그 왜 MEC를 기반으로 하는 5G 융합 서비스가 스마트 시티 표준 프레임워크 이걸 개발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뭐 이게 활용성,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하게 됐네요. 예,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이제 ICT하고 도시 내 인프라를 연결해서 지능화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적용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범위로 확장이 되고,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5G가 보급되면서 이 5G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네트워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서비스들도 기존의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뭐 ITS라든지 시설물 관리, 아니면은 뭐 도시 관리 뭐 이런 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훨씬 넘어갔고, 아까 그 방금 전에 그 주제 발표로 그 양승지 박사님께서 얘기했듯이 비전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도입되기 시작하거나 시범 서비스 되는 이런 것들을 떠나갔고, 앞으로도 그런 종류의 뭐하고 융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융합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무궁무진한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려면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꼽아 보면은 AR이라든지 VR 서비스를 이용한 뭐 실감 몰입 뭐 게임이라든지 요새 많이 하는 그 멀티롤 플레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기지국 주변에 있는 이용자들이 게이머들이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때 특히 AR도 그렇지만 V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송 지연에 굉장히 민감하고, 전송 지연에 따라서 뭐 어지러움을 느끼고 하는 게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보편화되고 다양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시간 응답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응답해 줄 수 있는, 서버에서 빨리 응답해 줄 수 있는 실시간 응답성, 이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의 어떤 센서 데이터라든지 CCTV 영상 같은 영상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비전 AI 테크닉을 이용해갖고 위협 감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상황 인식을 하고 거기에 실시간 응답 하고 이제 대응하는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또 나오죠. 그 무엇보다도 그 데이터 트래픽 문제,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굉장히 빅 스트림의 영상 정보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 흘려 보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외부에 노출시키기 싫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데이터 비공개 문제라든지 거기 그런 데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데이터 공개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이런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들 이 밖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요구사항, 새로운 요구사항이 만족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제 서비스 제공 파라다임이 사용자들이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인풋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 백본망을 거쳐 갖고 저 뒤쪽에 있는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중앙 센터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서 이런저런 처리를 하고 분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백분망을 타고 사용자라든지 현장에 이제 응답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실시간 응답성이라든지 백본 트래픽 과부하 문제 뭐 그리고 그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들은 보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분산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됐는데, 핵심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네트워크 엣지에 가능하면 그 사용자나 현장에 아주 가까운 엣지에 이제 컴퓨팅 자원, 클라우드 자원을 이제 배치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고 바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MEC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MEC를 이용하게 된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융합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분산 배치되어 있는 MEC는 이제 최종적인 사용자 단말이나 현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아까 양승진 박사님 슬라이드 보니까는 그 MEC가 있고 아까 니어 뭐라고 하시던데 니어 클라우드도 있고 뭐 아마도 제 추측건데 그러면 기지국 같은 데 설치가 되지 않나 싶고 가까운 기지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된 이제 MEC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 간에 그 컴퓨팅 자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초저지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게 되고, 또 비전 AI처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추론 엔진이란 거하고 모델 학습을 위한 학습 엔진이 존재하는데, 모델 학습 같은 거는 대규모의 이제 데이터하고 엄청나게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추론 엔진 같은 것은 이제 전진 배치된 MEC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MEC를 이용하게 되면은
추론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 파트하고 지역에 분산되는 MEC하고 저 중앙 클라우드에 있는 대규모 클라우드에 있는 중앙 클라우드에서 이제 모델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분산해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중앙 클라우드까지 간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백본 트래픽의 부하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응답 성능도 제고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감한 데이터 보호 관련해 갖고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나오죠. 이통사 서비스가 아니고 자가망 구축을 하는데 프라이빗한 5G 자가망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빗 5G와 같이 이제 자기가 구축한 자가망의 시설 내에, 그러니까 온프레미스가 되겠죠. 자기 시설 내에 MEC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MEC 내에서 민감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사용되는 응용도 자기 자신이 관리하고 함으로써 민감한 데이터가 이제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차단을 하고 면서도 이제 외부에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융합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로 MEC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이제 5G 융합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오전 세션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의견 수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